이 시간에는 국제금융시장의 전형적인 신디케이트 론 어그리먼트에서 사용되는 커버넌트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 및 전형적인 워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조항은 대출 기간 동안 차주가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하면은 안 된다는 의무를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커버넌트 조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차주와 대주 간의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주가 대출 심사 시에 고려하였던 차주를 둘러싼 제반 여건들은 대출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차주는 대주들이 그때그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각 커버넌트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보다 근반적인 이 두 가지 합의를 염두에 두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커버넌트 조항이란 차주에게 적극적인 의무 또는 소극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차주가 커버넌트 조항을 위배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말하면 차주가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얘기죠. 네,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상 허용되는 일반적인 구제수단이 무엇입니까? 손해배상 청구, 그것도 금전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직접이행 청구죠. 그런데 이거는 대주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커버넌트 조항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대주들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구제수단을 계약서를 통해서 맞춤 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커버넌트 조항이 위반됐다는 사실은 차주와의 신뢰관계가 깨졌거나 또는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의 경고 등이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대주가 원하는 해결책은 진술보장 위반의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예, 아직 인출을 하기 전이라면 인출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이미 인출이 일어났다면 엑셀러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엑셀러레이션 시키는 시점에서 아직도 약정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경고등이 켜졌을 때 바로 탈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아무리 손해배상 청구해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는 건질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계약서에서는 커버넌트 위반도 진술보장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벤트 오브 디폴트 사유를 포함시킴으로써 대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버넌트 조항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환 의무 불이행이라는 위험으로부터 대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커버넌트 조항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주로 하여금 일정한 재무 비율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소위 파이낸셜 커버넌트이고요. 두 번째가 차주의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커버넌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차주에게 일정한 정보를 대주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커버넌트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커버넌트란 차주의 종합적인 상환 능력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는 일정한 재무 비율을 일정한 목표치로 계속 유지할 것을 차주에게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보통 회사의 자본금 내지는 자산의 기준치로 산정하는 재무 비율 또는 회사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재무 비율을 사용합니다. 기어링 레이시오란 회사가 제3자로부터 조달한 즉 타인 자금인 부채가 회사가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금인 그 자본금이나 기타 총자산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기어링 레이시오에는 debt to equity ratio, equity ratio, debt ratio 등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debt to equity ratio고요. debt to equity ratio는 총 자본금을 총 부채로 나눈 비율입니다. 반면에 debt service coverage ratio, 보통 DSC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회사가 지금 현재 상환해야 될 부채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그 available한 캐시를 가지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지급해야 될 상환해야 될 총 부채를 그 기간 안에 net operating income, 즉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렇게 대주가 지정하는 특정 재무 비율들을 대주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적어도 차주의 부채 및 수입 등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자연스럽게 차주의 재무적 내지는 경제적 상황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감독하고 규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차주의 상환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회사에 유지되도록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차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파이낸셜 커버넌트를 마치기 위해서는 결국 전체적인 행동 반경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파이낸셜 커버넌트 역시 차주의 행위를 제한하는 커버넌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커버넌트의 경우에는 일정한 재무 비율이라는 타겟을 주고 그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뭘 하고 뭘 안 할지는 차주의 재량에 맡겨주고 있습니다. 반면 차주의 행위를 제한하는 다른 커버넌트들은 해야 하는 행위 또는 하면 안 되는 행위 자체를 콕 찍어서 적극적인 의무 내지는 소극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규제되는 행위 자체를 특정해서 의무를 부과한다는 면에서 파이낸셜 커버넌트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파이낸셜 커버넌트하고 그 밖에 차주의 행위를 규제하는 커버넌트는 별개의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파이낸셜 커버넌트에서 요구되는 재무 비율이 목표 수준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차주의 상환 능력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주들은 사실 수치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쉽게 확인 가능하고 위반이냐 여부 자체는 크게 다툼이 없기 때문에 대주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event of default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무 비율을 일정한 비율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워닝 사인을 하나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치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파이낸셜 커버넌트 외에 결국은 일정한 경우 차주의 행동을 제한하는 다른 커버넌트들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겟 레이쇼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요구는 결국 차주의 차입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대출 기간 동안 대주들이 맞닥뜨리는 데트 다일루션 리스크로부터 대주들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겟 레이쇼를 맞출 것만 요구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선 파이낸셜 타겟 레이쇼는 재무제표에 있는 수치를 가지고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들은 재무제표 작성 시점까지 발생한 상황을 수치화한 자료이므로 재무제표가 작성된 시점 직전의 직전 기간의 회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소위 히스토리컬 넘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비율이 보여주는 상태와 지금 현재 회사의 상태와는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들은 차주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서는 수치이기 때문에 차주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주가 조작하는 가능성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Financial covenants are very dependent on the accounting methods used to calculate these ratios. 그러니까 Financial Target Ratio들은 사실 재무제표의 수치를 근거로 계산되기 때문에 회계 기준의 영향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이 바뀌게 되면 결국 특정 재무 비율의 수치가 암시하는 상황은 당초 당사자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로 Financial Target Ratio로 차주의 현재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inancial Covenant에만 의존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오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정한 범죄에 속하는 차주의 행위를 제한하는 추상적인 커버넌트들을 또 추가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커버넌트 조항에서 차주에게 각종 의무를 부담시키더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커버넌트 조항이 의미가 있으려면 대주들은 차주가 이러한 커버넌트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고요. 감시를 하려면 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차주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넌트의 두 번째 카테고리인 Information Undertakings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커버넌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사실은 제공되는 정보가 timely and reliable, 적기에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차주의 협조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차주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차주의 외부에 있는 대주가 이를 방지해서 얻어내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주, 특히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경영진, 즉 매니지먼트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는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들의 입장이 주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돈을 빌려준 제3자인 채권자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클레임 다일루션 리스크입니다. 클레임 다일루션 리스크라는 것은 부채가 증가하는데 비례해서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특정 채권자가 그 어느 회사에 순자산이 100인 상태에서 10만큼의 채권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항상 거기서 10만큼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산이 10만큼 늘어나는 순자산 100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부채는 10만큼 증가를 했는데 순자산은 5밖에 증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순자산이 95인 상태에서 10을 빌려준 꼴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사실상 채권자의 부채에 대한 책임 재산이 줄어들므로써 부채가 희석되는 다일루션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거를 클레임 다일루션 리스크라고 합니다. 한편 에셋 다이버전은 그 자본금이 부채에 대해서 수행하는 쿠션 역할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본금은 유사시 부채보다 후순위로 남아서 채권자들에게는 그 부도로부터 위험에 대한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자본금에 상응하는 자산을 야금야금 회사 밖으로 빼내버리면 결국은 쿠션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채권자들의 위험을 Asset Diversion Risk라고 보통 그럽니다. 반면에 Manipulation Investment Profile Risk는 그 투기적인 사업으로 인한 위험인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투기적인 사업을 회사가 벌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탕에 성공하면 그 업사이드 프로핏은 지주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투기적인 사업의 경우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주들의 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의 돈이 함께 날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즉 투기 위험 비용의 외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Manipulating Investment Profile Ris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아직 지급불능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는 채권자가 회사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로서는 대출 기간 동안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채권자가 자신을 보호하려면 결국 계약서를 통해서 이러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위들을 통제함으로써 스스로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주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커버넌트 조항은 opportunistic shareholders, 즉 기회주의적인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claim dilution risk, asset diversion risk, 그리고 manipulating the investment profile risk, 이 세 가지 위험으로부터 대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클레임 다일루션의 경우에는요, 차주의 추가적인 차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요. 에셋 다이버전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주에게 과다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주주들로부터 고가라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남아있어야 할 자금을 부당하게 회사 밖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차주의
행위를 제한하는 커버넌트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Control Future Borrowing, 즉 차주의 추가적인 차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Financial Covenant는 차주의 특정한 차입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Debt to Equity Ratio와 같은 특정한 기어링 레이트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차주의 차입을 사실상 통제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계약서에는 차주의 추가 차입과 관련하여 이러한 Financial Covenant와 같은 간접적인 제한 외에 차주의 차입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주의 차입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 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입니다. 네거티브 플레지의 경우에는 모든 차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부 차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주가 무담보로 빌려주기 때문에 대주로부터 무담보로 차입을 한 이후에 차주가 다른 데다 담보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대주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죠. 그래서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은 무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제한은 Restriction on Dividend Payment or Other Distributions to Shareholders. 그러니까 주주에게 배당금이나 기타 분배금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현금 지급을 제한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는 그 배당금은 Financial Covenant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또 그 경우에조차 순이익의 일정 비율 이내로 배당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Restricting the Disposal of Substantially All Assets of the Company, 즉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산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2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중요한 영업자산을 처분해버리면 그건 회사의 인베스트먼트 프로파일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면에서 대주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양도 대가 자체가 적정하지 않으면 결국 회사 밖으로 자산이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출 계약에서는 Ordinary Course of Trading, 즉 일상적인 영업 활동 내에서의 자산의 처분은 괜찮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서 뭔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주의 동의를 받아서만 중요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커버넌트를 줬는데 차주가 이걸 위반해서 대주의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커버넌트에 위반한 양도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양도 행위 자체는 유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커버넌트는 차주와 대주만을 구속하는 채권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커버넌트를 두었다 하더라도 제3자와의 양도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제3자도 이러한 제한을 알았고 또 이로 인해 대주들이 손해를 입는다는 걸 알면서도 감행을 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토트, 즉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사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조차도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지 양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커버넌트에 위반해서 차주가 자산을 처분해버린 경우에 대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Event of Default라는 이유로 엑셀러레이션을 선언하고 조기에 퇴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Prohibiting a Substantial Change of Business, 즉 그 차주의 영업의 그 성격을 바꾸는 겁니다. 현재 영업의 종류를 바꾸거나 전혀 다른 사업을 추가하거나 그렇게 되면 대주의 비용으로 지나칠 위험한 사업을 함으로써 그 대주들의 그 리스크 프로파일링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대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그렇게 커버넌트를 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Prohibiting Mergers or Change of Control, 합병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회사의 지배권에 변화를 주는 것 역시 대주의 동의를 받고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회사의 지배권의 변화가 생기면 그 자체가 대주가 대출을 하게 된 기본적인 전제를 흔드는 것이거든요. 지배권이 바뀜으로써 사실은 대출의 가치 자체를 아주 심하게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도 사전에 대주의 동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주의 입장에서는 claim dilution, asset diversion, 그리고 manipulation of risk profile이라는 이 세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차주의 행위들을 일일이 대주의 감시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히 감시할수록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차주의 행위를 통제하게 되면 결국 차주의 원활한 영업행위 자체를 저해하게 되고요. 이 영업행위가 저해가 되면 결국은 그게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감소되면 이건 오히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저하시키는 거죠. 사실 이런 커버넌트를 두는 이유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거꾸로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면 이건 정말 본말이 전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선에서 차주의 행위를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은 protection of the lender, 즉 대주의 보호하고 the freedom required to enable the borrower to carry on its business successfully. 그러니까 차주가 영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필요한 자유, 그 두 개 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대주와 차주 간에 적절히 타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부터는 실제 금융계약서에서 사용된 그 커버넌트 조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주가 대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그 인포메이션 언더테이킹의 가장 전형적인 요구사항은 차주의 재무제표를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차주의 재무제표와 관련해서는 물론 대주 입장에서는 감사보고서가 수반된 재무제표를 받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감사보고서는 통상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서는 상반기에는 unaudited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고요. 하반기에는 1년치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받은 audited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 갖고는 부족해서 뭔가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의 홀백 포지션으로 such other information as the agent may from time to time reasonably request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한 게 생기면 에이전트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코리안 갭에 따라서 작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갭을 못 박는 이유는 일단 차주가 자기 맘대로 작성한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없으니까 공정한 룰에 따라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파이낸셜 커버넌트의 파이낸셜 타겟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맞네 틀리네 그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인지도 미리 지정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자, 원래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는 실제로 진술 보장을 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True and Accurate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계약 체결 시점에 일정한 상황이 존재할 것은 담보할 수 있지만 이게 계약 체결 기간 내내 유지되지 않더라도 차주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대출 기간 내에 일정한 상황이 유지되길 원하는 대주주의 이해관계하고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출 기간 내내 그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관계와 상황 하에서도 true and accurate하게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차주의 커버넌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Maintenance of Ratio of Debt to Equity. 이 조항은 바로 대표적인 Financial Covenant입니다. 이 조항을 보시면 Debt to Equity Ratio를 적어도 200%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Maintenance and Continuity of Business. 이 조항은 영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통제가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차주는 라는 corporate existence를 in good standing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n good standing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법률 용어입니다. 단순히 영업을 잘하고 있다, 내지는 적법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미국 법상 사용되는 용어인데 미국 법상 주식회사라든지 아니면 LLP 등과 같이 어떤 government agency에 등록을 하거나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government agency에 제출해야 되는 모든 서류를 다 제출했고 또 fee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해당 에이전시는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해당 에이전시가 발행한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보면은 뭐 corporation이나 LLP나 이런 법인들이 in good standing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가 한국 법인인 경우에는 차주가 론 어그리먼트에서 커버넌트 할 때는 이런 조항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주로서는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인 굿스탠딩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상 미국의 인 굿스탠딩 상태에 해당한다. 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커버넌트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무슨 뜻인지를 알고 줘야 되겠죠. 하지만 클로징 때 롱폼에서 보통 이제 클로징에 필요한 리걸 오피니언을 발급하는데요. 그 리걸 오피니언에는 이런 얘기 함부로 쓰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서티피케이트 굿 스탠딩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걸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견을 안 주겠다라고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념도 없고 이런 서티피케이트 발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단 거절하시는 게 맞고요. 상대방이 이해 못하고 내놓으라고 하면 뭐 이것 때문에 의견서 안 줘갖고 딜을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차주에게 그걸 확인하는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리걸 오피니언은 based on the certificate issued by the borrower is in good standing 어쩌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별 의미 없는 내용이 되니까 가능하면 잘 설득시켜서 이런 문구는 리걸 오피니언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B항은 대주의 승낙 없이는 합병을 하거나 다른 기업의 중요한 자산을 몽땅 양수하거나 또는 내가 보유하는 자산을 몽졸히 처분하는 거 이런 거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런 것들은 기업의 지배권 변동과 또 리스크 프로파일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의 승낙을 통해서 하도록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에서 말하는 merge와 consolidate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둘 다 합병입니다. 다만 merge는 흡수합병을, consolidation은 신설합병을 의미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encumbrances 조항이 바로 negative pledge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요즘 문구를 보시면 the borrower shall not permit any loan to be secured by any encumbrance on any assets or future revenues of the borrower. 그래서 차주의 어떠한 재산이나 또는 future revenues, 장래 수입에 대해서도 인컴브런스를 설정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기간 동안 차주가 자신의 재산에 그 어떤 담보도 설정하지 못하도록 꽉꽉 막아버리면 대주들이야 물론 좋겠지만 차주는 현실적으로 원활한 영업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보통 아래쪽에 provided however 시작하는 문구 이하에 기재됩니다. 최종적인 계약서 문구는 결국 대주의 이익보호와 차주의 원활한 영업 수행을 위한 자유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내용을 담도록 대주와 차주가 성실한 협상을 통해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출계약서에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을 두어서 차주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이유는 무담보 채권의 대주들이 차주가 혹시라도 도산하는 경우에 자신의 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이 실제로 유용해지는 시점은 차주의 도산 시입니다. 아직 차주가 지급불능에 빠지지 않은 상태라 하면 아직은 차주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주가 다른 대주에게 담보를 제공했든 안 했던 어쨌든 이 무담보 채권의 대주도 원리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다 그러면 사실 내 원리금이 또박또박 들어오는 한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당장은. 대주가 강제 집행을 고려하는 것은 결국 차주가 채무 초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이후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차주가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안 갚는
그런 이제 고약한 차주를 만나면은 뭐 지급불능에 빠지기 전이라도 강제집행 들어가야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무담보 채권의 대주가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의 대부분은 차주는 지급불능 상태인 것입니다. 차주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결국은 도산 절차로 가겠죠. 도산 절차에 들어가면 담보 채권자들은 일단 자기들의 담보권을 집행해서 우선 변제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담보에 제공된 자산들은 일단 도산재산의 그 재산에서 빠져나가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담보가 집행돼 버리고 남는 재산에 대해서 무담보 채권자들과 그 다음에 이 담보 채권자들도 담보권 집행에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나머지 채권을 들고 들어와서 이 무담보 채권자들과 담보 채권자들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 비례하게 채권에게 비례하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결국 담보부 채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담보 채권자인 대주가 받을 몫은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대주 입장에서는 내가 무담보를 빌려준 이상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는 담보부 차입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네거티브 플레지 아주 기본적인 취지고요. 네거티브 플레지가 정말 대주의 보호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차주가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입니다. 하지만 유로본드 이슈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유로본드에서는 그 차주의 지급불능 전이라도 사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채권 시장에서 동일한 차주가 발행한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이 같이 거래가 돼버리면 사실 무담보 채권은 제값받고 팔기가 어렵죠. 그래서 무담보 채권의 트레이딩 밸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차주가 뭐 지금 지급불능 상태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이 있어서 담보부 채권이 발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게 자신의 밸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거티브 플레지는 그 무담보 대출을 하는 대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담보 제공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3자에게 어떤 담보라도 제공하기만 하면 바로 이벤트 오브 디폴트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무조건 다 틀어막지는 않지만 만약에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나한테도 동일한 담보, 즉 매칭 시큐리티를 내놔라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벤트 오브 디폴트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나한테 동일한 담보권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그때 커버넌트 위반이 돼서 이벤트 오브 디폴트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만일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했다. 이 경우에는 이 대출계약의 대주들에게도 그 동일한 자산에 동일한 담보권이 자동으로 설정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매칭 시큐리티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담보 설정 행위라는 추가적인 행위가 요구되지만 이 조항에 따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담보가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세 번째 방법으로 네거티브 플레지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 그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큐리티, 즉 담보권이라는 것은 이게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권자하고 채무자 간에 그냥 이렇게 대출계약에 한 줄 절렁 써놓는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한 물건이 자동적으로 형성된다는 건 이게 물권법 체계상 허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법에서나 또는 우리나라 법에서나 이 조항은 이 규정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은 결국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담보 제공하지 말아라고 하든지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에게도 동일한 담보, 즉 매칭 시큐리티를 내놔라 하는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네거티브 플레지를 규정해야 그게 유효한 그 계약 규정이 될 것입니다. 자, 대주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실 담보부 대출이 훨씬 안전한 영업수단이지요. 담보부 대출이라면 구태여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을 둘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주들은 왜 굳이 이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까지 넣어가면서 무담보 대출을 하는 것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버러스 마켓이라면
사실은 바게닝 파워가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차주가 담보 제공 안 하겠다 그러면은 대주는 별 방법이 없겠죠. 또 하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건 그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주의 신용 상태가 매우 좋다 그러면 사실 담보권 설정하는 것 자체가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비용은 불필요한 비용인데 그 비용을 써가면서까지 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대주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낮춰주든지 그래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무담보로 대출하고 조금 더 이자를 높게 받는 게 대주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대출 계약의 대주에게도 매칭 시큐리티를 제공하라는 조항을 두든지 어떤 경우에도 이건 결국 차주의 계약상 의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그러한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되었을 때 대주가 이에 대해서 적절한 구제수단을 보유해야지만 사실 그 조항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네거티브 플레지를 차주가 위반한 경우 대주가 갖는 계약상 구제수단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러한 위반은 Event of Default가 해당하기 때문에 엑셀러레이션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커버넌트 위반이 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주의 구제수단이라는 것은 엑셀러레이션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집약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거티브 플레지 위반으로 대주가 갖는 이 엑셀러레이션이라는 구제수단은 차주에게 자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우선 아직 차주에게 무담보 재산도 많이 남아있고 차주의 상환 능력은 별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차주가 네거티브 플레지를 위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록 테크니컬리 Event of Default에 해당하긴 하지만 대주 입장에서는 굳이 엑셀러레이션을 선언하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주가 상환 능력도 있고 이자 잘 내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요 네거티브 플레지 위반했다고 괘씸하다고 이 수익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래도 위반한 건 괘씸하니까 그래 너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나는 어쨌든 Event of Default를 이유로 엑셀러레이션 선언하겠다고 차주로 이제 협박을 해서 뭐 이자를 좀 올려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예. 자, 이렇게 차주가 네거티브 플레지 위반을 한 상황에서 대주가 Event of Default를 이유로 엑셀러레이션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아니면 이자율을 올려달라. 그래서 이런 대주의 협박이 먹혀서 차주가 이제 이자율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면 대주에게는 뭐 아주 해피한 결과입니다. 왜냐면 사실 특별히 무슨 상환율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이자율을 올려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죠. 그런데 이 차주가 겁도 없이 이자를 안 올려줍니다. 그럼 사실 대주도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일종의 배짱 게임이 됩니다. 대주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누리던 수익을 계속 누리려면은 사실 함부로 엑셀러레이션 선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차주가 이자율을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너무 괘씸하니까 그래? 그럼 조기 상환하고 끝내겠다? 이거 수익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엑셀러레이션을 선언하는 순간에 다른 대주들도 그러면 크로스 디폴트네 해가 같이 엑셀러레이션 선언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엔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대주도 함부로 엑셀러레이션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차주가 그 정도로 배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자율을 좀 올려주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깡 좋은 차주 만나서 안 올려주겠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또 엑셀러레이션 선언할, 그러니까 이 테크니컬 이벤트 오브 디폴트는 맞습니다만 실제로 엑셀러레이션 선언하는 데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대주 입장에서도. 그 이유는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자산이 있는 경우에 사실 뭐 위반이 있든 말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구제 수단이 뭐 효율적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네거티브 플레지가 정말 도움이 되려면 차주가 자산이 없는 경우거든요. 근데 차주가 자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거의 무자력 상태인데 이 차주가 덜렁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매칭 시큐리티도 안 줍니다.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이벤 오브 디폴트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래서 그럼 대주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선 어차피 차주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올려달라고 그래봐야 올려줄 돈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대주가 바로 엑셀러레이션 선언합니까? 그게 대주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엑셀러레이션 선언을 하면은 이론상으로는 차주의 변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지금 당장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주가 돈이 있어야 주죠. 그죠? 거기다가 내가 엑셀러레이션 하니까 다른 또 채권자들도 전부 그 크로스 디폴트에 올라타갖고 다 엑셀러레이션 선언하고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차주도 망하고 나도 망하죠. 예. 그래서 그럼 엑셀러레이션은 안 되겠네. 그러면 그건 관두고 계약 위반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볼까. 물론 차주가 계약을 위반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기긴 하겠지만 일단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고요. 또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는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그걸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하는 채무 불이행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손해액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랜더도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겼는데 차주는 무자력이에요. 어디 가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는 엑셀러레이션이든 손해배상 청구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설명대로라면 사실 대주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이 네거티브 플레지라는 우산이 없어지는 셈인데 이런 우산을 뭐하러 들고 다닐까요? 자, 네거티브 플레지의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간 큰 차주가 진짜로 위반해버리고 나면 그런 차주를 상대로 대주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대주가 평소에 차주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차주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이걸 눈치챌 수 있다면 그때는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을 근거로 바로 인정션, 즉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차주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플레지는 이렇게 대주들이 제대로 차주를 모니터링해야 비로소 대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약 규정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대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차주가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해버린 이후 그 경우에 차주를 상대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혹시 이 네거티브 플레지를 위반해서 담보를 취득한 제3자를 대주들이 걸고 넘어가는 방법 없을까요? 그렇지. 우선 제3자하고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어떤 컨트랙처 레메디는 없을 거고요. 그럼 이제 제3자에 대해서 뭔가를 시비를 걸라 그러면 결국은 불법행위를 몰고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가장 비슷한 게 결국은 그 계약 위반을 인듀스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컨트랙처 릴레이션십을 방해했다 해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계약 침해 같은 건데요. 이렇게 해서 제3자에게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데 이거 사실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계약 관계에 끼어들었다 해서 그거 자체로 인해서 인디펜던트 토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미 영국 쪽에서는 확립된 판례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된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causing economic loss by unlawful means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제3자가 한 거라고는 그냥 차주하고 담보계약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거 자체가 unlawful이라고 할 수는 없지 unlawful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담보를 취득한 행위는 tort for causing economic loss by unlawful means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에 두 가지가 다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제 tort for inducing breach of contract입니다. 그런데 그 inducing breach of contract 그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해갖고 그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려면 그런 행위를 한 제3자는 본인이 그렇게 breach를 induce 한다는 거에 대한 intention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그런 intention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뭐냐면은 그 상대방이 내가 이 계약을 위반하게 만든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되고요. 그 위반 자체를 실제로 의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제3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단순히 제3자가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은 그 담보를 취득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해서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차주와 대주 간의 채권적 계약에 불과한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만으로는 차주의 자산에 자동적으로 물권을 설정하는 propriety remedy, 즉 물권적 구제 수단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에 automatic security 조항을 포함시켜 두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주를 위한 담보권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네거티브 플레지 방식 중 세 번째 방식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기껏해야 대주들에게 매칭 시큐리티를 설정해줄 의무를 차주에게 부과하는 정도로 축소해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출계약에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대주들의 이익 보호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은 사실 겁없는 차주가 감히 위반해버리고 나면 특히 차주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대주들이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대주가 평소에 모니터링을 잘하면 상당히 유효한 보호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차주의 재무 상태가 괜찮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대주가 차주의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그 경고 자체가 차주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차주가 끝까지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 대주와의 계약에선 당연히 Event of Default에 해당하고요. 커버넌트 위반이니까 어느 계약에서 Event of Default가 발생하면 그 Event of Default 자체가 다른 계약의 Event of Default를 가동시키는 크로스 디폴트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 크로스 디폴트는 물론 대주도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만 차주는 이거 굉장히 겁나죠. 왜냐하면 자기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일시에 다 조기상환 요구가 들어와서 일시에 한꺼번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 갚을 능력이 되는 차주 별로 없습니다. 멀쩡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크로스 디폴트로 해서 전부 엑셀레이션 들어버리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차주라면 그런 불장난은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네거티브 플레지 조항이 있고 그리고 대주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주가 네거티브 플레지를 위반하는 것은 차주에게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주가 감시만 제대로 하면 이 법률적으로는 이 네거티브 플레지라는 그 계약상 구제수단이 그다지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주의 그러한 감시행위 자체가 deterrent against breach, 즉 감히 네거티브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저지하는 그 심리적 억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대주가 실제로 이걸 사전에 감시한 경우에는 사실 그 인정 쿠션을 통해서 적절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주가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이런 일을 저지른다, 막말로 개긴다면요. 그 얘기는 대주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뿐이지 사실 차주는 이미 심각한 재무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대출계약에서요. 원래 무자력한 차주는 대주에게는 갑 중에서도 슈퍼갑입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규정을 해놓더라도 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채권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네거티브 플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출계약서의 모든 이벤트 오브 디폴트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사실은 대출계약의 이벤트 오브 디폴트의 양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자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사소한 위반이라도 대주가 이걸 이벤트 오브 디폴트로 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주가 협박을 하면은 그 협박이 사실 먹힙니다. 왜냐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대주가 진짜로 이벤트 오브 디폴트라는 이유로 엑셀러레이션 실행하는 경우에는 그 크로스 디폴트로 이어져서 거의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험을 감히 할 수 있는 차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주 작은 위반이라도 대주가 이벤트 오브 디폴트라고 우기면서 그래 그럼 내가 엑셀러레이션 선언 안 할 테니까 이자율 올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거 그냥 너무 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올려주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주 입장에서도 차주가 원리금은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상환 능력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사소한 이벤트 오브 디폴트 정도는 대주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꼬투리로 잡아서 정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참 정말 고맙게 이벤트 오브 디폴트가 발생해 줬네 하고 이자율을 높여서 그 수익성을 높이는 기회로 오히려 악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주가 실제로 무자력한 상황이라면 이벤트 오브 디폴트에 해당하면 뭐합니까? 이벤트 오브 디폴트에 해당한다고 해서 엑셀러레이션 선언해봤자 엑셀러레이션 효과라는 건 결국 변제기를 앞당기는 효과일 뿐이지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변제기 앞당겨봐야 차주는 이미 깡통인데 어디 가서 받겠어요. 그래서 차주가 실제로 정말 무자력한 상황이 도래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벤트 오브 디폴트는 대주에게 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상황이 다가오는 순간에는 그저 최대한 이른 단계에서 다른 대주들 들어오기 전에 다소 얼마라도 챙기고 조기 탈출하는 수단으로 그 이벤트 오브 디폴트와 엑셀러레이션 조항이 활용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Financial Target Ratio에만 의존해서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